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너를 구해. 어떻게? 그럼 너를 구해. 목소리는 대답이 없었다. 닿지 않는 꿈속의 메아리처럼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보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눈앞까지 다가온 종막음이었다. 울어. 개들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윤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쫙 벌린 채 다가오는 턱과 거기에 날린 이빨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그래, 그럴게. 방법은 모르지만 정말로 윤혜가 자신을 구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배명은 소설 기병과 마법사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10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병과 마법사를 출간하신 배명은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문장의 소리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문은강 구성 작가님의 큰 사랑을 받으신 게스트로 큰 환영을 아예 그 대본에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네, 소라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배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양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작가님께서는 2005년 스마트 D로 SF 공모전에 당선하시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타워, 안녕 인공존재, 예술과 중력 가속도, 미래, 과거, 시제, 화성과 나 등 다양한 소설을 펴내셨고 최근 기병과 마법사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네. 출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네. 요새 왜 바쁘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렇죠. 출간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저런 작가가 있었구나 하고 괜히 강연 같은 데 부르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요 몇 달 동안은 강연하고 강연 준비하고 하면서 또 최근에는 쓰고 싶은 단편이 있는데 이게 글이 나올랑말랑 하고 있어서 언제 틈새를 파고들어서 소설을 쓸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오늘 배명훈 작가님의 작업이 어떻게 진행을 돼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쓰고 싶어서 노린다는 그런 마음가짐 좀 다시 되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요. 정말 쉴 새 없이 작품을 내놓고 계십니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요. 계속 소설집들도 오랜만에 다 내셨고 네. 이번에 이 장편까지 나온 걸 보고 배명훈 작가님은 거의 20년 이 된 해차에 이렇게 책을 쏟아내고 계시는구나 네. 라는 부러움과 감탄을 함께 품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장편 기병과 마법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작가님께서 짧게 책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제목에서 연상이 되지만 판타지 소설이에요. 네. 제가 단편 소설은 판타지를 좀 많이 썼었는데 네. 장편 판타지 소설은 처음 쓴 거고요. 전쟁도 나오고 모험, 사랑, 뭐 세상의 종말, 그걸 막아내는 운명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저 이 제목만 보고는 내용을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네, 내용을 예측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제가 완전히 아는 세계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방송은 좀 이 책을 읽고 들어오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좀 소라님들이 읽고 오신다면 이 기병과 마법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오셨을까? 라는 걸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간 독자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독자분들께서 건네주는 말씀 가운데 좀 유독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내가 판타지는 평소에 안 읽었는데 네. 그리고 전쟁 장면이 많이 나오는 소설을 막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읽어보니까 재밌다. 다 이해가 되네? 그려지네? 라는 평들이 있었고 그러면 저는 만족스러운 평이고요. 네.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평은 이 소설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다르나킨이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외모 묘사를 제가 특별히 안 했어요. 네. 근데 독자분들 몇 명이 다르나키는 잘생긴 게 틀림없다. 마치 그 검은 사제들이었나? 검은 사제인가? 그 영화에서 네. 강동원이 그 연기가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착각하는 그 후광이 있다 없다 논쟁처럼 저는 분명히 묘사는 쓰지 않았는데 무조건 잘생겼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책 말미에는 뭐 신수가 훤하다 뭐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당연히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읽고 있었거든요. 네. 왜였을까요? 당연한 약간 북방계의 그 강인한 인상 중에 잘생긴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읽었거든요. 좋아할 것 같은 인물로 쓰긴 했어요. 소설에서는 누구나 이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 인물로 썼는데 네. 그걸 좀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면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매력을 일단은 외모로 내 머릿속에서는 외모로 매력을 주고 네. 그리고 말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딱 간결하게 말을 하고 네. 정말 매력적이어서 네. 저는 앞에서 잘생겼단 말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없어요, 하면서 없어요. 그렇습니다. 독자님들 아까 하신 말씀이 재미있는데 독자님들마다 되게 자기가 가진 취향, 편식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특히 마법이다, SF다, 판타지다, 전쟁이다 하면 네. 그중 하나는 분명 싫어하는 게 걸릴 텐데 네. 그걸 다 넣으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은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설득을 좀 시키시는 편인 거죠. 독자들에게 그가 안 접해본 것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좀 전해두는. 그렇죠. 그렇게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막상 읽어보면 재밌는데 사실 읽기 네. 전에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떠올려 보면 이런 종류 이야기일 거야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네. 사실 스포일러가 좀 많이 돼도 상관은 없는 게 네. 이 방송을 듣고 이런 키워드들을 캐치하셨더라도 막상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할 사실 그렇게 거예요. 되겠네요.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뒤에 내용을 얘기해봤자 네. 직접 읽지 않으시면 네. 이 곳의 분위기를 모르십니다. 네. 판타지여서 좀 놀랐어요. 깜짝 네. 놀란 게 저는 일단 작가님의 SF들을 쭉 읽었었고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판타지랑 SF의 그 차이를 어디에 적으셨던 걸 기억을 네. 하는데 드래곤이 그냥 나와도 되면 판타지고 네. 나온 걸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고 분석하고 맞아요. 하면 SF다. 맞아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그렇게 분류한 이유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SF는 뭔가요? 판타지는 뭔가요? 하는 질문을 작가인 저에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건 비평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답해야 되는 질문인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작가한테 중요한 건 어떤 미학을 사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쓰고 독자가 어떻게 읽을 걸로 기대를 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판타지에서는 그 드래곤이 나오면 아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등장시키면 독자들이 와 드래곤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미학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에세이에 썼었는데 그렇다고 판타지 소설을 전혀 안 썼던 건 아니고 단편 소설로는 꽤 많이 썼었어요. 네. 근데 묶어서 이렇게 뭐 단행본으로 따로 내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제가 계속 SF만 썼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판타지를 사실 저는 어떤 인생 첫 장르라면 판타지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처음 만난 장르로 편식하는 사람 어른으로 크기 쉽잖아요. 네, 네. 그렇게 자랐기도 한 거죠. 판타지만 읽어야지 이렇게로 자랐었는데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아, 네. 바로 난데없이 마법사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신선한 이 이야기를 뒤에서 조금 해보고요. 네. 작가의 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기병과 마법사는 다르나킨과 윤회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네. 또한 판타지 소설이라는 말을 풀어쓴 의미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이어진 작가님의 설명이 참 흥미로웠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서 들어볼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 소설을 구상할 때 머릿속에 갖고 있던 설계도 같은 말이었는데 보통 서양 판타지는 서양의 중세 시대가 배경이고 그럼 마법사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가 이 기병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냥 말을 타는 군인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사가 등장하면 기사 혼자 달랑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존재하게 하는 사회 구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키호테를 보면 이 돈키호테라는 사람은 중세가 지나갔는데 기사가 되고 싶어하는 네. 사람이어서 시대착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기사가 나오려면 그 사회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판타지 소설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는데요. 이걸 쓰다 보면 조금 짜증나는 상황에 부딪혀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무협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이 쓴 무협에서는 표현이 더 깊이 자세히 들어가게 되는데 한국 사람이 쓰면 뭔가 한계가 좀 있어요. 사회 문화적 그 네. 계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적 표현에서부터 벌써 이 말 써도 되나? 이게 자신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지어내요. 음. 어감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판타지를 쓰는데 내가 자신 있게 쓰려면 내가 제일 잘 아는 배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기사 부분을 기병으로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한반도 근처에 이 기병은 뭐였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유목민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되게 다르죠. 유럽에서 기사는 상류층인데 유목민은 이런 정주민 사회에 있으면 약간 용병이면서 이민족이고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의 결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써보면 좋겠다 그렇게 구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한 피스의 바꿈으로 모든 세계관의 큰 틀이 네. 딱 정해진 네. 것이고 이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약간 그 판타지 세계관이 네. 굉장히 어디서 안 가져왔기 때문에 딱 들러붙는다는 말이 맞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말 타는 기사들 네. 생각해보면 그 네. 먼주벌판 달리던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비교가 안 기병이. 돼요. 네, 그들은 그 무거운 갑주를 올리고 말을 씌우고 멋지게 하는데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맞아요. 기병들이었어서 네. 흥미롭게 네. 지켜보고 제가 거의 잠시 기병 마목인이 된 것처럼 네. 사람 수로 세는 게 아니라 말 수로 세야 된다. 네. 네. 맞아요. 네, 땅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네. 실제로 옛날 기록 같은 데서 그렇게 세는 경우가 있었나요? 말의 수로 세는 유목민들은 사람 수도 중요한데 말의 수도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유목민들이 요즘도 그런데 자기 재산을 이야기를 할 때 양이 몇 마리다, 말이 몇 마리다. 이게 되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있죠.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숫자와 함께 동물의 숫자도 같이 세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조사를 정말 많이 하셨겠다라는 어떤 걱정과 힘드셨겠는데 이런 아니요. 공감을 안 하며 힘들게 길지 않게 썼어요. 집필 기간만 하면은 2달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800매 되지 않을까? 1,600매? 1,800매?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식 장편소설 분량이긴 하죠. 네. 요즘은 이 정도로 길게 쓰지는 않으니까. 왜냐하면 요새 책은 400매 가까이가 거의 없기 네. 때문에 꽤 오랜만에 긴 소설이 나왔다는 생각했는데 네. 그렇군요. 네. 사실 더 길어졌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네. 독자들 평 중에 속편을 빨리 내놓으라는 네. 사람들이 많긴 했어요. 이건 좀 더 분량이 있어야 되는 더 갈게 할 수 있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써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2달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감에 좀 쫓기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마감이 안 쫓기는 사람이에요. 정말요? 네, 저는 미리 써놓고 편집자한테 왜 제 책을 내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독촉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반성의 마음이 들어서 지금 좀 약간 네. 기세가 좀 꺾였는데 네. 그냥 꺾인 채로 방송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가장 존경하는 형태의 네. 편집입니다. 저도 네. 한번 쪼아보고 싶거든요, 편집자님. 그게 조금만 빨리 내면 편집자도 사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곤란해지긴 하거든요. 정말 얼마 안 돼요. 한 달 정도만 더 빠를 수 있으면 한 달. 네, 그럼 배틀인데 절대 작가들이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편집자들이 여유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세견은 듣겠으나 제가 이길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기대한 만큼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아쉬울 정도였는데요. 그 SF를 쓰는 것과는 많은 부분에서 달랐을 것 같은데 집필하시는 동안 좀 달랐던 건 어떤 부분일까요? 그럼요. 그 예전에도 그 판타지 소설들을 좀 써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이게 단편 소설들 써놓고 나서 나중에 소설집으로 묶을 때 몇 년 된 거를 다시 고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SF 소설들은 꽤 많이 고쳐야 돼요. 한 5년 지나면 정말 거의 모든 문장을 고쳐야 되는데 판타지 소설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원래 처음 쓸 때부터 좀 시원시원하게 썼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복잡하지 않게 썼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나한테는 더 잘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계속 했었어요. 그게 그 SF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그 세계에 짓눌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SF 그렇죠, 세계는 그렇죠. 규칙이라는 게 작동하는 곳이고 그게 촘촘하게 작동하는데 판타지 세계 사람들은 물론 그게 그 엄밀하게 규칙이 적용되는 데서는 되게 짓눌려 있지만 항상 벗어날 곳이 있거든요. 네. 판타지에서는. 그러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이상하게 나쁜 사람들도 많고 SF에서는 그래도 현대 이후의 시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사람을 쓰기에는 조금 작가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판타지 세계에서는 안 그래요. 옛날 사람들 다 이랬지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물들이 이번에 아주 다채롭더라고요. 그쵸? 좀 살아있듯이 네, 작가가 좀 부담을 안 갖고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던 거군요. 맞아요. SF는 이제 저도 써보면 정말 온갖 걸 생각해야 되니까 저를 묶어두고 쓰는 느낌처럼. 맞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읽어보면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네. 얼마나 힘들게 썼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작가님 스타일이 힘든 스타일이세요. 더 약간 수학자가 쓴 것 같은 에세. 그러니까 명제와 명제들을 연결해서 쓰는 이야기여서 되게 힘든 전통적인 방식이라 깜짝 놀랐죠. 제가 읽어보고. 아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저희가 초면이잖아요. 처음 뵙잖아요. 네. 만나 뵈야지. 만나면 막 좀 여쭤봐야겠다.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쓰고 계신지 여쭤봐야겠다. 네. 했는데 오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책 얘기도 하고 그것 네. 여쭤가기 다음에 기회를 봐서 네, 빨리 가봅시다. 네. 한반도를 기반으로 한 네. 문화의 이 질감을 잘 녹여내셨는데요. 발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구조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 한반도 지역의 기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유목민을 알아야 되는데 유목민에 대해서는 사실 옛날부터 좀 공부가 많이 돼 있었어요. 유목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잠깐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변명 작가님의 첫 장편이 나왔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을 것 같아서 바로 그때 읽은 독자입니다. 그래요? 네, 신의 궤도를 보셨군요.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네. 너무 그때 신기했던 게 유목의 그게 15만 년 후에 그 행성의 비행기와 유목이 엮이는 네. 게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첫 장편이니까 사실 대체로 어떤 작가들은 첫 장편을 내고 나면 네.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이제 첫 책에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는 그것의 어떤 변주나 깊어짐 이렇게 가는데 맨날 네. 다른 걸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계속 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보니까 20년 정도 활동이 딱 됐는데 맨날 다른 걸 아직도 하고 계셔서 네. 놀랍다는 너무 재밌어요. 생각. 이 직업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걸요. 네,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 할 때 특별히 많이 그 집중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만들 때는? 그 세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SF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판타지 소설이지만 사실 작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평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분류해야 되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뭐 나랑 상관없지 하고 쓰는데 이게 세계가 작동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 수문학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구성을 하죠. 네. 인물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SF나 판타지에서는 세계가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인물이 어떻게 그 세계 안을 지나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동하는 세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정주민의 세계, 그러니까 경작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새로 붙인 세계와 유목민의 세계, 여기서는 마목인이라고 붙였거든요. 네. 이 세계의 규칙이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건 또 어떻게 둘이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썼죠. 그래서 사실 한 권으로 끝내기 저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작업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세팅을 해놨는데 그냥 끝내면 너무 아깝잖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자들한테 그 얘기를 바로 들으셨다니 저는 이제 속이 시원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떤 문명이 항상 있잖아요. 경작을 이제 시작한 그 문명과 이제 마목인의 부침이 있는데 이곳이 아주 작은 조금 고대 사회처럼 원시 사회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이걸 다 짜고 나서 많은 어떤 이 특징들 거기서 살아온 자들의 결핍 어떤 것도 다 있었는데 네. 그게 여러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윤회가 저는 참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경작인의 왕족으로 태어나 네. 아버지와 수싸움을 조용히 하며 네. 그런 윤회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주인공 윤회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마법적 능력을 각성하게 됩니다. 앞서 윤회의 서사를 차곡차곡 잘 쌓아놓으셔서 이 순간이 더욱 빛을 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제 구상을 하셨을 때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계셨는지 염두에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궁지에 몰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너 죽어 같은 이야기를 온 세상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길을 열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SF나 판타지 이야기에서 중요한 차이점, 순문학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요. SF 판타지는 세상 쪽으로 향하는 이야기예요. 집을 나와서 세상 쪽으로 가는 이야기고요. 순문학은 굉장히 집으로 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 어디 기소 본능이 좀 비평서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거 발견한 거거든요. 안으로 가죠. 좀 그것만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안으로 가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으로 가서 집에 가서 내가 침대에 누워서 그때 만나는 자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실존주의적인 경향이죠. 그 자아를 만나서 그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소설 방식이고 SF나 판타지에서는 그때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은 순간에 세상적으로 탁 돌아서는 순간에 에너지가 탁 생기거든요. 이게 롤러코스터에서 맨 처음에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떨어지잖아요. 네. 그 에너지 같은 걸 이렇게 세상적으로 향하는 순간에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요 소설의 1장에서 윤혜가 자기 능력을 각성하는 과정이랑 딱 연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사실 SF 작가들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 이 이론을 모르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다들 그냥 본능처럼, 네. 연어처럼 집에 몰라야 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보면 집이 철거가 돼서 네. 집을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들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작가님이 적으신 나는 작동하는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보면서 쓴다는 말이 딱 맞았던 게 인간만 쓰는 것도 아니고 세계만 쓰는 것도 아니라 이 작동하는 세계 안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서 막 세계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이야기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인간을 항상 인간과 사랑과 평화주의자시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하시기 때문에 조금 대중, 아직 SF를 접하기 전에 먼저 배명훈 작가님을 만나는 독자들에게 좀 그게 좀 쉽게 피부에 더 잘 닿지 않았을까. 네, 사실 그렇게 하려고 엄청 오랫동안 독자들을 설득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SF는 그 미국 70년대 정도의 SF가 표준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작가들한테도 그것과 비슷하게 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욕을 먹으면서 했던 게 뭐냐면 한국인을 등장시키고 한국 사람의 일상을 막 집어넣어서 독자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썼거든요. 엄청 욕을 먹었는데 요즘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너무 그 작가님의 20년을 활동하셔도 계속 새로운 걸 하는 그 성향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읽고 좋아했던 그 70년대의 SF가 이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하는 것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여기 살고 나는 배명훈인데 그렇죠? 그런 것이 작품에 늘 발견되어서 재미있었어요. 최근에 단편 그 소설집이 미래 과거 시제에는 정말 다 다른 내용을 또 넣으셔서 야, 어떻게 하셨나 했는데 좀 오랫동안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장면들을 좀 천천히 쓰셔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윤혜라는 인물, 윤고은 소설가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익숙한 세계에서 배제된 한 여자가 자기 안의 응축된 힘을 발견해내는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빵 모두가 너 죽어 막 이러는 이 약법 속에서 나왔는데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제 특히 쓰면서 고민하셨던 지점이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 게 중요한데 이게 이 세계 안에서 이 인물이 설명이 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 윤혜는 내면이 가장 많이 부여된 인물이고 독자들은 윤혜를 따라서 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판타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처음 쓸 때는 몰랐는데 소설 쓰다 보면 한 10번쯤은 읽게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과로하는 상태예요. 이게 한 2년 반 이 정도인데 애를 네. 엄청 굴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소설 구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었는데 이 윤회는 전승이 끊어진 시대에 태어난 예언자예요. 네, 가장 약한 고리.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예언자는 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임무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K-팝 데몬 헌터스에도 그렇죠. 분명히 넌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윤회는 그게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소설에서 좀 힘들었던 과제가 뭐냐면 처음에 제로인 상태에서 아주 큰 과제를 해결하기까지를 책 한 권 분량 안에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바빠요. 계속 일을 하고 있어. 자면서도 일을 하고 네. 잠깐 짬내서 일을 하고 그래서 너무 그건 좀 아쉽다. 사이사이 옛날 사랑 지금 사랑 이렇게 정말 바쁘더라고요. 네. 너무했다. 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미 그렇게 됐더라고요. 좀 여유가 없었어서 좀 여유를 좀 주고 싶었는데 그건 좀 안타까웠어요. 이번에는 판타지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의 그 돌아가는 그것에 대한 설명은 덜 하게 되지만 윤회가 마법사라는 것이 윤회의 내면 그리고 성장 과정 그것과 알레고리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그 변화로 그 부분을 설득시켜가는 부분이 사실 이전에 그 SF를 전개하시던 방식과 같아서 맞아요. 정말 쓰시던 그 느낌을 네. 독자는 느낄 수 맞아요. 있었을 것 같아서 데몬 헌터스 왜 웃어놨냐면요. 그 혹시 혼문을 보신 다음에 이 소설을 쓰셨는지 그렇진 아니면 않죠. 그쵸? 네. 혼문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 작가님이 근데 이거 그 파멸의 신전이라는 분이 네. 나오는데 저한테 되게 오래된 테마예요. 네. 네, 신의 궤도에도 언급이 되고 네. 그 작년에 개정판으로 나온 청원이라는 소설에도 네. 똑같은 파멸의 신전이 나오고 그래서 네. 저 오리지널리티를 자꾸 증명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전 세계에 이제 증명을 하셔야. 네. 그 다르나킨, 은난조 등 인물 각각의 매력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캐릭터의 어떤 형상을 빚을 때 특히 어떤 점을 염두에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신경 쓴 것 중에 하나는 그 내면을 얼마나 부여하느냐 이걸 엄청 신경 썼거든요. 사실 다르나키는 내면을 일부러 많이 부여하지 않은 캐릭터예요.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윤회가 꽤 내면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면이 많이 나오면 지루하답니다. 네. 그 한국 문학 하시는 분들 내면 엄청 좋아하는 거 아는데요. 저 효과도 알아요. 그 몰입하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네. 지루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한테 부여하지 않기 위해 엄청 애를 쓴 것 같고 그리고 그 다르나키는 두 개의 세계의 규칙이 같이 작동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때는 유목민의 세계의 규칙을 굉장히 잘 체득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때는 정주민 세계의 규칙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안배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확 쏠리지 않게 적절한 균형에 있는 사람. 사실 그 문학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제일 재밌잖아요. 네. 이중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의 주인공 단골이죠. 이런 네. 경계에 있는 사람. 네, 맞아요. 사실 영애는 뭔가 왕족을 타고 나서 하는 사극의 주인공에 가깝고 네. 요새 현대물은 정말 이 달낙현이 네.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네. 그렇다면 작가님이 가장 재미있다고 여기는 인물 그 다르나킨일까요? 다르나킨이 재미있었어요. 사실 더 재밌게 쓰고 싶기도 했는데 뭐 분량도 이미 길고 아까 내면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쓰다 만 것 같긴 하고요. 그 은난조도 꽤 재밌긴 했는데 이 사람도 좀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착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잖아요. 수동적. 네. 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다 훌륭하겠어요. 네. 그 정도면 정말 이런 것도 쓸 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실크로드에 있는 초원길에 있는 상인, 대상인에 해당하는 하살루타 같은 인물이 있는데 이런 인물도 쓸 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되게 판타지적인 우리 현대인이 생각할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근데 막 자유롭게 뻗어가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그 중심 인물들 3명은 작가가 구상해 놓은 게 있어서 좀 그 틀이 작동하고 있고요. 그거에 조금 짓눌리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인물들은 엄청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재미있는 경우가 있어요. 쓰면서는.
저는 12년 성군을 보냈다가 폭군이 된 영희가 참 제 마음에 들어왔었는데요. 왜냐하면 완전 이 소설에선 주요 얘기가 아니니까 아주 강력하지만 곁다리로 저 멀리로 밀어둔 이야기인데 그 둘째로 태어났으면서 왕위에 올라서 성군을 했다가 폭군이 된 이자가 맞아요. 매력적이었고요. 그 딸 해도 매력적이었고요. 사촌 언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구도 옛날엔 이복 언니와의 구도도 생각나면서 이야기가 뒤에 나올까 했는데 근데 없어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혼자 여러 상상을 할 수 있는 많이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더 나오면 더 분량이 길어져서 그쵸. 그게 문제죠. 분량을 줄이려고 관계를 줄여야 되는. 저희가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돼서 엄청 많은 시간을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질문은 거문담 얘기해야죠. 저희 거문담 얘기 안 하고 이 책 얘기했다고 할 수 없어서 소설의 공간에 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거문담이나 술름고리 같은 명칭인데요. 그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그 논문을 좀 많이 찾아보고 연구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명칭 탄생 비화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뭐 충북 지명산책 이런 충북일보인가에 올라오는 칼럼 같은 것들을 계속 보면서 한국어의 지명은 이런 식으로 지어졌고 이렇게 변했구나. 왜냐하면 처음에는 순우리말로 했다가 나중에 한자로 정착했다가 일제시대에는 또 바뀌었다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어감들을 막 익힌 다음에 그 어감을 바탕으로 새로 창작을 하는 거죠. 새로 지어내는 식으로 했고요. 특히 관직명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해요. 그 서양 판타지를 한국 사람이 쓸 때 되게 막히기 좋은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 계열의 뭐 이름을 써야 되고 이러면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 작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썼는데 제가 신경 쓴 건 조선은 안 된다. 조선은 판타지 영역이 아니다. 이건 너무 고증의 영역이어서 기록이 너무 많아서 고려 이전으로 가야 되고 특히 또 중요한 건 관직 이름이 중국식 한자처럼 안 보이게 하려면 신라나 고려는 자기들 나름대로 쓰던 관직명을 그냥 한자로 옮겨 적은 느낌이거든요. 되게 이상한 특이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차용을 해서 뭐 다르나킨의 관직이 좌기대 대감이라는 직책이고 좌기대 대감, 보기대 대영솔. 그 영윤회의 관직이 보기대 대영설이죠. 그런 관직들 이름을 제가 지어낸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밌죠. 그러니까 대감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대감이기도 한데 그보다 훨씬 전에 고려, 신라, 뭐 삼국시대 이렇게 가면 기병대장의 관직이고 왕건이 맨 처음 얻은 관직 이름이 정기대감이에요. 그 이름이 그렇게 흘러왔구나. 저도 드라마로 어릴 때 봤을 때 대감이 고려에도 있었나?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감, 재미있는 어감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거문담의 그 거대한 담의 형태가 그려지면서 처음에는 그 부기와 방향과 읽는 걸 그 경작인과 마모긴이 다르게 말해서 정말 헷갈렸어요. 제가 그 공간지각 능력이 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완전히 알거든요. 좌향인지 북향인지. 그 설명이 좀 유효했어요. 그 정향을 보는 이 거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른손이다 왼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유효해서 두세 개가 약간 다른 완전 다른 것도 아니고 약간 다른 두세 개가 겹쳐서 방위를 다르게 읽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 옛날에 중앙아시아사라는 수업을 들을 때 그게 전 인상적이었어요. 유목민들이 그린 지도에는 칸이 동쪽을 보고 그린 지도여서 그 조선에서 그린 지도는 왕이 남쪽을 보고 그린 지도잖아요. 그래서 남쪽이 위쪽에 있거든요. 유목민 지도에는 동쪽이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겹쳐서 이렇게 묘사했죠. 진짜 있는 일이군요. 그러니까 그 민족, 그 문화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그 지도의 모형이 되는. 그랬군요. 전투 장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혹시 어릴 때 어떤 걸 보면서 잘하셨나요? 전투를 워낙 다른 소설에서도 워낙 많이 쓰셨는데. 저 물론 삼국지도 좋아했고 뭐 은하영 전설 이런 것도 좋아했고요. 만화에 나오는 그런 전투 장면 이런 것도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었어요. 근데 좀 되게 어려워서 이거 쓰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대학원에서 이걸 전공을 했어요. 전쟁사 공부도 하고 제 석사 논문이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전쟁 계획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전쟁 사도 봐야 되고 전략 이론 같은 것도 봐야 되고 해서 의도한 건 아닌데 그걸 하고 나니까 이런 걸 굉장히 잘 쓰게 됐고요. 저 경력 내내 계속 썼어요. 이거. 그래서 어떤
독서나 뭘 보고 잘하신 어린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전공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셨거든요. 네. 제가 네. 궁금증을 풀었고요. 네. 뒤에 작가의 말에 동료분들을 언급하셨어요. 굉장히 다정하게 그분들의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작가가 이제 함께 글을 쓰는 동료에게 네. 어떤 이제 의미를 품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뭐 모든 작가가 이런 거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놓고 계속 쓸 수 있었다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니까 뭐 작가 등단하기 전에 그 지망생인 상태의 작가들도 다 그런 거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사실 제가 데뷔했을 때 20년 전, 그리고 뭐 거기서부터 한 5년 지났을 때도 SF 작가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소설을 잘 적절히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랑 비교한다거나 네, 네. 테드 창이랑 비교한다거나 네. 그러는데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다른 SF 작가가 많아야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구나.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네. 맥락이 되잖아요. 그래야 이 작가는 어떤 정도의 좌표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가늠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우다영 작가님이 SF 소설을 썼을 때는 딱 좌표에 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아주 비옥한 토지 위에서 네. 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작가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계속 생기는 걸 봤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저 사람은 이 부분을 채우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채우는 사람. 이렇게 좌표가 다 완성되고 나면, 아직도 막 완성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점점 더 정확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되게 소중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소설의 내용 자체, 중요한 주제 자체도 윤혜가 이 나라는 존재, 완전 이 세상의 역사의 한 줄로만 남아야 되는 그 비석 안에서 내가 채우지 않고 버텨야 하는 자가 이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예언자들과 전혀 다른 세계 시공간에 있는 자들과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것과 작가의 말이 붙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 유대를 네. 떠올리며, 네. 왜냐하면 이 방금 말씀해주신 너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좌표가 이 예언자들도 그러하잖아요. 네. 영향을 주고 네. 연결되고 네. 굉장히 공감을 하며 네. 들었고요. 저희 마지막 질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소라님들께서 소설을 꼭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소설의 이 부분을 집중하여 보시면 더욱 재밌다. 꿀팁! 명우 작가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그 세계 부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건데, 이거 특히 그 순문학 독법으로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계속 놓쳐요. 그러니까 인물 따라가거든요. 네. 자꾸 낯선 사람 따라서 그냥 가버리지 마시고 그 세계가 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저한테는 엄청 중요하고, 저는 그러니까 세계와 인물의 비중이 거의 반반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쓰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좀 더 사소한 팁인데, 이 소설에 잘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만들어낸 말도 많고, 그래서 사전 찾아도 안 나오는 말도 네. 많아요. 근데 그 SF나 판타지 독자들은 되게 익숙하게 읽는 독법인데, 뭔가 이상한 말? 뭐 이상한 연구기관의 이름 같은 게 나왔을 때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보실 필요가 없어요. 미리 알고 가면 얼마나 기운을 덜 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가도 그렇고 독자들도 이거는 중요하면 뒤에 또 나오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순문학 독자들은 그거를 의미를 알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알거든요. 이건 정말 사소하게 그냥 독법 차이니까 넘어가면서 읽기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저도 질문을 좀 받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독서라는 게 한 가지 독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독서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읽고 저것은 저렇게 읽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리고 새롭게 발견해서 이렇게 읽으면 더 재밌다. 이것들을 해나가는 활동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관문에서 조금 멈추는 경우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내 판타지만 읽었기 때문에 SF를 안 읽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무협도 안 읽고, 그러니까 고인 다음엔 다른 장르로 잘 안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한번 올라운더가 되면 돌이킬 수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즐겁게 나눠봤고요. 네. 작가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희 문장의 소리도 올해 20주년, 작가님도 활동 20주년이시기 때문에 네. 20년 뒤에 자신에게 건네는 한마디 오글거릴 수 있을까요? 네, 좀 오글거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해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20년 뒤에 배명은 작가님께. 네. 아마 20년 뒤에도 이걸 들을 수 있을 정도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아주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어른이신데. 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혹시 내가 지금은 정말 소설 쓰는 게 엄청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게 왜 재밌는지를 잊었다면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나는 뭔가를 연구해서 소설을 써보고 내가 안 써봤던 걸 또 써보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 무렵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었을까 다시 돌아보고 이게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값진 타임캡슐을 네. 묻어주셨네요. 이 연결성, 네. 책과도 닿는 좋은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사실 저는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요. 네, 이렇게 책 얘기로 만나자마자 냅다 네. 책 얘기를 해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배명은 작가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811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